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11화 팔자의 무릎 앞에서 웃다. 스즈키의 질문, 원효의 응답. 경주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박지은은 다시 한 무리의 손님을 맡았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사주철학 연구 모임. 총 7명으로 모두 정갈한 차림에 눈빛이 반짝였다. 지은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서울에서 사주를 공부하며 운명의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오늘의 해설보다 자신들의 철학을 펼치는 무대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지은은 그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한때 사주학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만남을 자신의 지식을 과시할 기회로 여겼었으니까. 지은은 그들을 일제강점기의 안압지로 불렸다가 다시 원래 이름인 동궁과 월지로 복원된 곳으로 안내했다. 월지 앞쪽의 작은 정자에 그들을 앉혔다. 돌담 너머로 고요한 물이 흐르고 버들잎이 물결 위를 어루만졌다. 이곳은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인생을 논했을 법한 곳이었다. 첫 인사는 짧았고 이야기는 곧장 팔자로 옮겨갔다. 그들은 서로의 사주를 분석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 사주는 정관격입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법을 따르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팔자지요. 중년의 남성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식신생재격입니다. 재물운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죠. 실제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한 여성이 덧붙였다. 나는 상관견관, 자칫 위험해 보이지만 창의성 하나는 천하제일이에요.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말은 경쾌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속에 묘한 운명에 대한 확신, 정해진 틀에 대한 자부심이 스며 있음을 느꼈다. 동시에 그 확신 뒤에 숨어있는 불안도 읽을 수 있었다. 자신의 팔자가 좋다고 말할수록 그것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모순을. 사주는 정말 신기해요. 한 중년 여인이 말했다. 팔자는 설계도입니다. 사람은 그 위에 살아가는 것뿐이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동조했다. 맞아요. 팔자를 거스르면 불행해지고 팔자를 따르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동양 철학의 핵심 아닌가요? 지은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정자의 난간에 등을 기대고 잔잔한 물을 바라보며 미소만 머금고 있었다. 그 미소는 비웃음도 동조도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사주를 공부할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운명을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실제 문제들 앞에서는 그 모든 지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재벌 2세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사주가 그녀에게 준 것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분석과 예측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그들 중에서도 유독 말이 적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타입이었다.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확신보다는 의문이, 자랑보다는 갈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 히로시. 나이는 지은과 비슷해 보였고 눈빛은 신중하면서도 어딘가 삶의 의문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계속 지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박 씨는 어떤 팔자를 가졌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뭔가 특별한 구성이 있으신가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을 기다리는 표정이 아닌 묻고 싶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질문이 무게가 있었다. 마치 자신도 팔자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팔자요. 그 말만 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자 너머의 연못을 바라보았다. 버들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위로 한 마리 흰 새가 지나갔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깊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예고편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어떤 분이 제게 말했어요. 팔자는 강물 같은 것이다.
강은 그 형태를 바꿀 수 없어 보이지만 비가 오면 넘치고 돌이 생기면 흐름이 바뀌며 겨울이면 얼고 봄이면 풀리니까요. 스즈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일본에는 그런 해석이 없는데요. 지은은 눈을 가늘게 감았다.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분이었죠. 원효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에게는 그냥 깨달음을 나누어주는 스승님이었어요. 원효? 스즈키가 놀라며 되물었다. 신라시대의 그 원효 대사 말씀인가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분께서 팔자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른 연구 모임 멤버들도 이제 지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원효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팔자를 물에 비유하시다니. 일본에서는 보통 산처럼 고정된 존재로 보는데 스즈키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바위도 바람에 깎인다고 하셨어요. 팔자라는 건 정해진 운명이라기보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 아닐까요? 지은은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해골 속 물 이야기를 아시나요? 밤에는 감로수였던 물이 아침에는 썩은 물이 된 이유가 오직 마음의 변화 때문이었다는. 팔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주를 가져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스즈키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는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살아낸 철학이 스며 있었다.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깨달음이 느껴졌다. 지은이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팔자는 거울이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만 그 얼굴이 미소 짓느냐, 눈물을 흘리느냐는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 여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주학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은이 부드럽게 답했다. 원효 스님께서는 사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죠. 사주는 지도와 같다. 길을 알려주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스즈키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뭔가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팔자에 묶여있다는 생각이 당신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진 않나요? 그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요. 저는 항상 제 팔자대로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있었거든요. 좋은 팔자라고 들었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원하시는데요? 지은이 관심을 보였다.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사주는 안정적인 직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이 답답해요. 지은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팔자가 당신을 보호해 준 건가요? 아니면 가둬놓은 건가요? 스즈키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은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자유는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음악에 대한 열망도 어쩌면 당신 팔자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를 만난 것도 팔자입니까?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스즈키는 멈칫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지금은 그 말보다는 선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진지하게 지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운명론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사주학은?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 답했다. 다만 그것을 도구로 쓰세요. 주인이 되지 말고요. 원효 스님의 표현으로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임시적인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말은 끝났지만 그녀의 고요는 하나의 답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주를 통해 확실성을 찾으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연구 모임은 정자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에 볼 때와는 사뭇 달랐다. 확신에 찬 얼굴들이 이제는 사려 깊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정자를 떠나는 길목에서 스즈키는 작은 메모를 건넸다. 지금도 당신의 말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팔자라는 강물이 아니라 자유라는 바람이 되어서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스승님. 스즈키 히로시. 지은은 그 메모를 받으며 생각했다.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일본까지 그리고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진리는 정말 국경도 학문의 경계도 넘나드는구나. 그날 밤 지은은 원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불국사로 향했다. 오늘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로 달빛 아래 청운교에서 원효를 만날 수 있었다. 스승님, 오늘 일본에서 온 사주 연구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더니 원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팔자든 뭐든 사람을 묶어두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지. 너는 오늘 그들에게 자유의 씨앗을 심어준 거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진리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이야.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거든. 그날 밤 지은은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잠들었다. 자신이 받은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